부동산 엑스팔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사기 계약에 대해서 제가 에피소드 1을 지금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2분 지나서 에피소드 2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지나서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부동산 사기 계약에 대해서 이중 계약이나 혹은 사기 계약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제가 팟빵 게시판에 있는 그 SBS CNBC의 그 인터뷰에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계약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 에스크가 있었고요. 앤서가 부동산 이중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해 볼 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중개업소의 등록번호나 자격증 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의 신분증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이때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계약금을 송금할 시 꼭 매도인의 명의의 주거래 은행 계좌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계약금을 송금할 때 매도인의 명의의 주거래 은행이요? 그냥 우선은 매도인 명의의 은행이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대리인이 문제입니다. 네, 대리인은 문제입니다. 자, 대리인이 만약에 계약을 할 경우에서는 대리계약에서는 인감증명서, 이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나 이임장은 조금은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뭐 계약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추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조금 지나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상태에서 이임장은 대리인이 뜨는 게 아니라 본인이 뜨는 게 당연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일 경우에서는 여기서 더 문제점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매도인이 따님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어머님 명의의 물건을 계약을 했을 때 인감증명서 갖고 왔고요. 이임장 갖고 왔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은 당연히 갖고 왔고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분과 통화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계약금, 잔금까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에 갑자기 매수인한테 소송이 들어오네요. 그 명의자였던 어머니 분께서 매수인이라고 할 수 없죠.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소유자죠. 마지막 소유자한테 소유권을 환원해달라는, 환원을 해달라는, 그리고 소유권을 환원을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그러면 그 따님은 어떻게 됐나? 그 따님은 이미 사기죄로 판결을 받았고요. 복역 중이었습니다. 2년형인가 그렇게 받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분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한 거죠. 자, 이때 상황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개를 했던 중개업자를 끌고 넘어갔었죠. 이 상태에서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해봤는데 이 상태에서는 어머니분께서 승소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머니분께서는, 아니, 계약 당시에는 어머니의 음성으로 전화 통화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분의, 그러니까 소유자의 계좌에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완료가 됐고요. 물론 계약 당시에는 인감증명서, 이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근데 왜 패소를 한다고 했을까요? 물론 그 사실관계는 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저도 그 당사자를 같이 저랑 동업했던 분이 그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몇 천만 원씩 각출해가지고 그 어머니분한테 드리면서 각서 받고 거기에 대한 소를 취하를 시킨 게 그 게임의 정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서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은 바로 대리 계약에서 매도인 인감은 무조건 우리가 잔금 때 매도인 인감을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 매도용 인감은 무조건 매도인이 떼야 된다는 겁니다. 매도용 인감 자체도 대리인이 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대리인이 뜬다고 한다면 매도인한테 연락이 갑니다. 문자가 가거나 연락이 갑니다. 누가 너의 매도인 소유물건의 매도인감을 뗐다. 근데 판사분께서는 가장 중요시 보는 게 이 매도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감이 대리로 뗀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인터뷰처럼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을 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이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매도인의 주거래은행, 물론 일반 그냥 매도인 명의의 거래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점 빼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매도인하고 통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가 됐던 거죠. 그쪽에서는 따님을 소위 말해서 네, 집어넣을 때 사문서 위조, 문서 위조까지도 해서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모든 서류가 위조가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도인이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기를 치겠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큽니다. 그나마 거기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중개사를 끼고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기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될 때는 문제점은 중개사가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1억 한도 그리고 법인은 2억 한도로 보증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8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8천만 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중개사의 기책사유를 따져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중개사의 기책사유를 따져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따져볼 때도 만약에 중개사가 진짜 눈에 보이는 하자를 간파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판관은요. 판례 태도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경중이 따지긴 하지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잖아요. 이것도 중개사 하자도 과실비율을 따집니다. 왜요? 매수인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과실이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는 6대4, 중개사가 6, 그리고 매수가 4 정도에서 8대2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그리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중개사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개사는 보증보험을 두 군데를 들잖아요. 협회, 네, 중개업 협회에서 보증보험을 하나를 들고 또 한 군데에서는 바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보험을 드는데요. 중개사 분께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약 1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1년에 10만원 정도가 저렴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협회에 네,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 협회가
사람들은 많은데 중개사 협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되게 난장판이거든요. 정치판이 상당히 난장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협회를 키우는 게 이런 자격사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중개하자, 이게 제일 큰 건데요. 중개하자를 터졌을 때는 서울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그냥 넣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편인데, 중개사 협회는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피해를 본 사람하고 끝까지 싸우는 편입니다. 물론 중개사가 하자를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요. 그렇지만 만약에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조건부에서는 중개사 협회에 보증보험을 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만약에 제가 하자를 일으켜서 나 이거 말이 시가 된다고 저 14년 동안 중개 협회에 하자 공제보험을 건들 정도의 하자가 터진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개는 하자의 연속이에요. 미국처럼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시설 체크물이나 혹은 계약 당시에 권리적인 부분은 로이어를 끼거든요. 즉 변호사를 낀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중개업자가 온팡 뒤집어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영세적이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중개업의 현실이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사소한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한정적인 부분과 함께. 그리고 돈도 나올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빌라 하나를 잘못 중개해가지고 한 2천만 원인가요? 1,500인가요? 내가 냈는데도 기억은 잘 안 나네요. 한 10년 전 일이라 한 1,500 이상을 제가 보기에는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1,500 정도를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협회에서도 중개하자로 나가는 공제 비용이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개하자는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기도 많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볼 때는 좀 중개사가 비율이 무조건 나올 수가 있어요. 모든 중개사가 모든 거를 한다고 해도 판례를 살펴볼 때 조금의 비율도 나올 수가 있고요. 중개사의 비율, 가실 비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 분께서는 그것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개사분들은 우리가 매도인이나 매수인을 부를 때 매도인이 중요하잖아요. 사기를 쳐도 매도인이 더 칠 수도 있고, 물론 매수가 예를 들어 보면 토지의 사용 승낙권을 먼저 받고 거기다 융자 부분 발생을 하고 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론 사기의 유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기의 유형 중에 큰 게 바로 매도인의 사기 유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면 신분증 같은 거를 받아봤을 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인터넷상에서 발급 일자를 비교 우위를 해서 발급 일자가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에서는 신분증 자체는 우리가 맞는 신분증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중개업자도 나중에는 과실로 해서 40%를 준 적이 있습니다. 즉 사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다면 이 본질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물론 저희가 속아낼 수도 있지만 100% 속아내는 사기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인이 왔을 때는 매도용 인감은 무조건 매도인이 떼는 게 나중에는 사기라고 볼 수가 없다. 그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 소장의 신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